그 윤종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구편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하고 재단에서 동북아 역사넷을 만들었습니다. 구편에 오래 근무하고 그 동북아 역사대를 한 게 아니고요. 구편에 6년 반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15년쯤 있었으니까는 저도 이제 구편에 꽤 오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쪽에 처음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은 남들보다 일찍 예전에는 이제 OA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피스 용어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자격증은 딴 게 아니라 그런 그 과정을 배웠던 것 때문에 그 과 내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매단되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우선은 제일 먼저 한 게 학위 논문 편집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졸업했던 모든 사람들이 학위 논문을 다 제 손을 거쳐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학회지 편집하는 거, 이제 전자접판으로 넘어갔던 시절에 아래 한글을 만들어서 학회지 편집했던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막 하면서 99년에 처음에 홈페이지를 99년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된 아이디가 이제 밑에 이메일 주소로 있는 히스토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만들어 놓은 히스토피아.net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오늘 이따가 잠깐 소개하게 될 다양한 웹사이트들, 뭐 삼국사기는 어디에 있고, 뭐 퍼시벌 로웰의 자료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놓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요즘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또 논문으로 발표했던 구글 맵을 이용한 GIS 정보들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편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고, 이런 쪽에 좀 노하우가 쌓였는지 윤종훈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사 연구 이런 주제로 좀 특강을 한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이쪽에 아주 최신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최신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서 그런 개념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역사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디짓 온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사 공부하시는 앞으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책으로 공부하는 시절이 아니고 이제 DB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들만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료가 앞으로는 온라인에만 있는 사료가 될 수밖에 없고, 컴퓨터로만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사료로서의 디지털 역사 자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역사학적 방법론이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역사, 그리고 역사 콘텐츠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역시 아무리 디지털 환경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사료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좀 하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가장 오래되고 많이 됐던 게 GIS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최근 가장 부각되고 각광받는 시스템 중에 하나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지리 정보 시스템이고, 정의를 하자면 공간 정보 시스템입니다. 지리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했던 게 종이라면, 이런 정보를 수집, 관측, 측정해서 서버에 저장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정보 시스템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리정보 시스템이고, 6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관련된 지리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로 뭐 토지, 도시, 교통, 환경, 국방 이런 부분들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역사 지리 정보 시스템이죠. 제가 다니는 기관도 이거랑 완전히 떼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 시스템 앞에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H를 더 붙이는 것을
역사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 공간 정보 시스템이고, 역사 지도의 디지털화, 역사 공간의 정보화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리 정보가 현재적인 위치의 지점이라든가 그 지점에 포함된 정보들을 모아둔 거라면, 역사 지리 정보 시스템은 거기에 그 시간적 개념을 더 추가를 해서 시간적 레이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HGIS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기, 역사적 공간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접점이 돼서 지리 정보로 구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기본적인 지리 정보 시스템은 우선 뭐든지 점으로 표현을 하고, 점과 점을 잇는 선으로 표현하고, 선들이 연결되는 면의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표현할 때는 점선 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제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개경, 그리고 현대 한국 근대 지리 정보, 그리고 규장각에서도 조선시대 지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지리 정보와 역사적 정보가 결합된 형태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온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간에 모두 HGIS라고 합니다. HGIS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고유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인적으로 지리 정보와 역사 정보를 결합해서 만드는 정보 시스템은 무조건 다 HGIS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편의 HGIS는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문화재 공간 정보 서비스, 헤리티지를 쓰는 HGIS라고 하는 쪽으로 나왔고, 이거는 지금 경주 동국대에 있는 강동석 선생이 거의 선구자적 이죠. 이제 그분이 석사 논문 아마 지성묘 분포도 갖고 썼고, 그리고 문화재청 가서도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화재 쪽은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뭐 지적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지도 위에 얹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헤리티지가 들어간 HGI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런 용어도 유행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는 말도 한동안 꽤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말이 돼버렸는데, 빅데이터 개념을 잠깐 얘기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규모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것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까지를 망라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여 있다고 무조건 빅데이터냐? 그렇지는 않고,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잘 조합해서 끌어내서 쓰게 하는 방법까지를 빅데이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뭐 국사편찬위원회 제공하는 거나 저희 제공하는 거나 한중현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 DB로 구성돼서 정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걸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SNS를 사용한다든가 카드로 그어가지고 카드 결제 정보가 쌓인다든가 이런 게 이제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생산되는 것,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구글 지도에 자기 타임라인에 설정을 해놓으면 자기가 간 위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역사 자료가 한 1,580만 건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580만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빅데이터의 규모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논란이 많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볼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조 개 정도쯤에 돼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역사 정보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료를 디지털로 변환한 디지타이즈된 자료, 정형 데이터들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앞으로 2000년 이후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부터 만들어진 개인의 생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비정형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인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기술을 및 도구,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뽑기 위해서는
뭐 분석 기술이 있고 심층 분석 기술이 있고 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뭐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흔히 얘기하는 파이썬이라든가 뭐 R이라든가 뭐 R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이 뭐 프로그래머 언어인데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를 추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면 URL을 놓고 이 URL 속에 있는 뭐 데이터들을 기계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역사학도들이 알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서 뭐 나중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그 의미 있는 데이터 군집화 융합,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래서 이 빅데이터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게 미 대선 2008년에 대선 당시에 오바마가 이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분류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메일의 그 캠페인을 보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빅데이터 기술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검색어 창으로 내가 뭘 하나 살라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온라인 뭐 쿠팡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다른 거 볼 때마다 광고가 이제 핸드폰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캐시로 PC에 남아 있으면서 PC하고 그 사이트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정보 광고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 분석의 기술에서 적용이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브래드 피시 나온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이거는 뭐 미국의 어디였죠? 어떤 야구단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야구단에서 선수를 사야 되는데 비싸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데이터만 본 거예요. 출루율이 높은 사람만 뽑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전통적인 야구를 하는 감독하고의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구단주가 그렇게 뽑아오니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결과론적으로 출루율 높은 사람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나가니 그게 점수가 나고 이 야구단이 뭐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하는 거라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실생활에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로 대표적인 영화가 이 머니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부터 우리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최근에는 너무 많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방법들의 원천은 데이터 간의 관계와 의미 정보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 기술은 시소로스라고 하는 것부터 있었어요. 1850년대에 외과에서 외과 의사가 외과의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층별로 만들어 가지고 분할을 시켜서 단어 간의 용어를 정리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 로제의 시소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나옵니다. 이게 계층적, 상위어적 개념 분류법이라고 얘기해서 단어의 그룹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로스 이렇게 가면 시대별로 계층을 가지면서 뭐 정치에는 뭐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는 뭐 삼국시대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계층화 시켜가지고 용어관에 설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상위어 하위어 개념이고, 그리고 또 상위어 하위어 개념 말고 중요한 것이 동의어 개념이 있습니다. 동의어 유의어라고 하는 게, 동의어 유의어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김구는 김창수라고도 불리고 백범이라고도 불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김구만 검색을 하면 김창수라고 써 있거나 백범이라고 써 있는 자료는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소로스가 검색에 유용하게 들어가는 거는 김구라고 검색했을 때 체크를 해서 김창수, 백범을 체크해서 같이 검색을 하면 이 글자들이 다 들어간 자료들을 찾아주는 거가 이제 시소로스로 검색어를 확장을 하는 것이고, 이게 동의어 개념이고, 관련어 개념은 김구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또 뽑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김구가 살았던 경교장, 그리고 국민대표의 뭐 백범일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어를 무한히 확장할 수가 있죠. 내가 김구라고 찾고 싶었는데
그 김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까지 같이 찾아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이 시소로스입니다. 근데 김구를 찾았을 때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한 몇천 건 나오는데 이 관련어까지 다 찾으면 몇만 건 나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넓힐 때는 이게 아주 유용하게 필요하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좁힐 때는 이거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 안 되고 뭐 데이터 검색에 제한을 둬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이따가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소로스에서 좀 더 발달된 것이 온톨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온톨리지와 시멘틱 웹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009년, 8년, 10년 정도 이때 온톨로지 붐이 엄청나게 불어서 지금 포털 중에 잘 쓰지 않는 네이트닷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멘틱 검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색어를 하나 집어넣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 시멘틱 검색해서 관련어들이 나오고 관련어들을 같이 찾아서 쭉 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시소로스하고 그렇게 다양한 그렇게 뭐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톨로지는 뭐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미리 설정을 해두고 이거를 정형화 시켜서 집합화 시켜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웹으로 구현한 것이 시멘틱 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지금 구편에서 공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사 LOD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시멘틱 웹으로 구현한 건데 링크드 오픈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에 뭐 3.1운동이라고 하면 3.1운동의 이 개념은 필요가 없지만 3.1운동의 그 여러 가지 동의어들을 정리를 해놓고 만세소요 뭐 이런 관련어들 뭐 이렇게 해놓고 관련된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뭐 기준이 됐던 28 독립선언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이 LOD입니다. 링크드 오픈 데이터 연결된 개방된 데이터들을 LOD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2010년 11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당시에 이제 국가DB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원래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역사자료는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LOD 사업을 국편에서도 하면서 저런 3.1운동 이런 것들을 샘플로 사람이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고 만들어진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기계 가독형, 머신 리더블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어 그리고 한자 처리 그리고 한글과 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김진추만 보더라도 김진추라고 나온 것도 있고 김공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따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때 이후로 별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소로스, 온톨로지,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AI 관련돼 가지고 AI 학습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겁니다. 아마 시멘틱 웹이나 이런 거로 구현된 것들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 크게 나오고 조금 나오는 빈도수가 낮은 거는 적게 나오고 그리고 관계가 있는 용어들 간에 뭐 이런 형태로 나와주는 것이 시멘틱 웹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구현까지도 가능하죠.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로 인해서 뭘 더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로 된 거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작업이 더 이상 안 되는 것들이 좀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죠. 확장 가상 세계고 우리들이
요즘에 알고 있는 메타버스는 대부분 뭐 제페토니 이런 그 솔루션들만 알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확장된 가상 세계이고, 요즘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AR, 라이프 로깅, 그리고 미러월드, 그리고 VR 뭐 이런 형태로 그 구분이 됩니다. 뭐 AR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글래스나 요즘 최근에 메타하고 레이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안경 써가지고 안경상에서 보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트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3D나 2D로 표현된 가상 물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AR이라고 하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 정보를 캡처, 저장, 묘사하는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IoT라고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AI 쪽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술들 아니면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로 계속 사람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일상 정보가 그 저장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러월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글 어스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로 구현한 것. 그리고 뭐 VR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로만 만들어서 현실하고 전혀 그 다른 거죠. 이건 완전히 가상 세계이고 현실과는 다른 세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에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됐다가, 요즘은 또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용어,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도 기술은 그대로 있는데 쓰는 사람들의 용어 그 유행을 아주 깊이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쓰는 용어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어떻게 뭐를 쓰느냐, 한물간 용어를 쓰느냐, 최신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더 심했던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화두가 된 것이 AI죠. 실제로 AI는 뭐 그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뭐 SF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부터가 사람들의 관심이 그 높아졌고, 그리고 이때부터 설마 기계가 사람을 이기겠느냐 했다가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AI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데? 라고 시작된 것이 알파고 쇼크부터입니다. 과거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이제 학습시킨 것에만 대응을 해서 잘못된 학습을 걸러낼 수 있는 상식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학습의 방식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양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문기사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대로 긁어서 학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기 아닙니까? 아예 이 책 자체도 뭐 종이책이 아니라 이북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취하기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뭐 학습 방법에 아주 급진전을 하게 되고, 잘 아시는 것 같이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러닝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부분들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미리 학습 데이터마다 이건 뭐야, 이건 A야, 이건 B야 라고 시켜주고, A를 찾아 그러면 A를 찾게 하는 거고, B를 찾아면 B를 찾게 하는 거고,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A부터 Z까지 다 던져주고 그 중에서 A를 찾아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은 A가 뭐야 했는데 이걸 A를 갖고 왔어, 맞았어. 그리고 A를 물어봤는데 B를 갖고 왔으면 틀렸어, 다시 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을 강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도 학습에서는 강아지 사진만 주고 고양이 사진만 따로 주고, 이 동물이 뭐야 그러면은 강아지 사진에서 유추를 해서 이건 강아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단점은 강아지의 전체적인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흔히라고 아니죠. 하여튼 우리 길에서는 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를 입어서 다리가 셋밖에 없는 강아지 사진을 주면 강아지를 판독 못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형화시켜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구분 없이 무조건 주고 여기서 네가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강아지라고 네가 분류하고 네가 고양이라고 분류를 해. 그랬을 때 이걸 물어봤을 때 강아지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인공지능은 그 엄밀히 얘기하면 정답이라기보다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양이라고 강아지 사진을 고양이라고 했을 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오류 정보도 같이 학습을 시켜서 틀리지 않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의 그 결과를 순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강화학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에서는 보통 지도학습의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고 비지도학습의 개념과 이런 것들은 정확성보다는 우리가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서는 이 비지도학습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오픈 AI에서 트위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고 웹에 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거를 학습 데이터로 써가지고 계속 머신 러닝 그리고 그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이 모델이 비지도 학습 후에 강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의 형태로 구현을 하고 가장 유명한 오픈 AI의 챗GPT 그리고 MSN의 코파일럿 그리고 구글의 바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MSN은 자체의 그 데이터들이 있죠. 구글은 뭐 구글에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는 게 있고 MSN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리고 뭐 여기에는 메일이 아니라 그 SNS까지 같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트위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픈 AI죠.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상으로 AI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있죠. 터미네이터가 있죠. 그 터미네이터가 스카이넷이 이제 그 미래 인공지능이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게 오픈 AI입니다. 근데 이제 오픈 AI가 지금은 그 챗GPT를 통해 가지고 AI계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곧 그 오픈 AI가 스카이넷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AI 쪽에 아직까지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픈 AI뿐만 아니라 MSN, 구글의 그 AI를 담당하는 쪽이 모여서 이제 윤리 강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뭐 인간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그 제한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생성형 AI는 이거의 알고리즘은 아까 얘기했던 수조 개 아주 엄청난 양의 문장 학습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낱말이 어떤 것이 될지, 지금 어떤 문장이 나오면 다음 문장이 어떤 것이 될지를 여러 문장들을 학습해서 여기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부적절하거나 허위 정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즉, 이 모델은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경북도의 날씨가 어떻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오늘은 기분이 꿀꿀한데 날씨가 어떤 것 같아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거에 따라서 날씨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비가 올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어본 말에 가장 적당한 답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태생적으로 뭐 거짓을 얘기할 수밖에는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짓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걸 창작을 하는 쪽, 뭐 문학이라든가 예술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야의 강점은 있습니다.
특히 뭐 그 코파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고호풍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 줘. 그래서 고호풍의 뭐 경북대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줘 하면은 고호의 붓터치를 이용해서 경북대 모습 뭐 이미지 있는 걸 구해서 만들어 주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또 다시 학습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고호의 작품보다도 더 많은 학습 대상이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그 고호의 작품을 흉내낸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원작보다는 그 흉내낸 작품을 대상으로 그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더 오류를 맞게 하는 이런 그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챗GPT 같은 데서 돌려보면 그 뭐 새로운 거를 뭐 물어봤을 때보다는 어떤 정도의 문장 이런 걸 주고 이걸 요약해줘, 아니면은 뭐 실록의 일정 부분의 텍스트 던져주고 이 중에 주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줘 했을 때는 그 초급 대학원생들의 수준의 정도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DB 구축비를 좀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대학원생들이 좀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의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뽑아는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걸 볼 때 그걸 감안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뽑아놓은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거를 다시 검수를 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절대적으로 역사 부분에서는 용인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이라든가 만드는 거, 픽션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훌륭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태생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게 만들어진 AI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보면 국학진흥원하고 고전번역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업체들이죠. 나라지식정보와 누리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OCR 프로그램을 그 원문 OCR 프로그램, 그리고 필사본 OCR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다가 요 방금 다운받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냥 OCR은 똑같죠. OCR은 똑같은데 여기는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 데이터의 순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원본이 있으면 여러분들 텍스트 뽑아야 될 때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들어가고 상왈, 상, 물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뭐 순도가 높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쓰는 OCR 프로그램보다도 그 순도가 높게 좀 뽑힙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거 외부로 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자료를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장씩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이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활자본뿐만 아니라 그 필사본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순도는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뭐 목간처럼 그런 글자까지는 모르겠고, 주로 국학진흥원에는 문집류가 많아서 그런 문집류 중에 좀 글자 읽기 쉬운, 판독률이 좀 좋은, 초소 같은 경우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초기에만 그 자문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고전번역원 같은 경우에는 고전 그 번역하는 시스템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판이고, 주로 이제 승정원 일기하고 그 천문연구원의 천문고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그 유형 자체가, 한자원 유형 자체가 대체로 고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기는 좀 수월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원문 텍스트를 입력을 가져다 놓고 번역을 시키면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사를 해서 붙인 다음에 번역을 시키면 뭐 번역문 나오겠죠. 그래서 밤 5시경 뭐 유성이 뭐 대각선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그래도 승정원은 승도가 좀 높게 나오고 승정원은 그나마 조금 비슷한 실록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데 개인 문집이나 이런 쪽은 좀 그 순도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AI의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 고전 번역원 같은 경우에는 뭐 코퍼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들을 계속 학습을 시킨 거고, 지금의 구글이, 그러니까 이제 디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코퍼스로 학습을 시켜서 번역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봤던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문장이나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코퍼스로 학습을 시킨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반면에 이미 학습된 거 외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자료는 학습할 자료가 아직까지도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반면에 모르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아시면 될 것 같고, 나라 지식 정보는 아직 외부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이쪽에서는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OCR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하는 파피루스 식별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판독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밌는 것은 작년에 AI 영화로 AI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AI, 이런 생성형 AI로는 그 창작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누리미디어의 고문원 한자 시스템에는 그 국학진흥원의 OCR, 자동표점, 자연검색, 이미지 검색 다 있는데, 이 국학진흥원의 이 시스템 사업을 누리미디어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보 갖고 자기네들이 상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디지털 휴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게 예전에는 뭐 입력되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그 질문에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과거에 썼던 그 관련된 정보들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물어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디지털 휴먼 역시 뭐 전국 성사박물관에서 아이스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아직은 이게 보지는 못해서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휴먼 역시 뭐 그때 당시에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픽션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거 말고 이제 고사진 모셔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제가 그냥 이런 그 고사진을 갖고 모션을 줘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하게끔 하는 기술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평소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술들은 꽤 많이 하고 있고, AI 쪽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American writer Edgar Allan Poe posing for a photo in September 1849. Edgar is known for his Gothic tales of mystery and macabre, including The Raven and The Telltale Heart, and is considered a pioneer of modern. 그렇지만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픽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또 소위 말하는 눈여겨감은 좋죠.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도 유관순하고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SK인가 어디에서 그걸 해가지고 광고를 좀 올렸던 그런 기억은 있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모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에 그때 그 사람이 찍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사실관계에서 다뤄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기술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역사 자료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OCR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자료를 하면 OCR로 이렇게 다 글자를 다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분할해서 인식을 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할 때는 똑같은 글자끼리 놓고 규정을 봅니다. 규정을 보면 이 빌도자 같은 경우에는 술자 같은 경우나 나 같은 인자 같은 경우가 있어서 사람이 다 아니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근데 AI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국학진흥원은 저렇게 사람이 작업했던 부분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요 2번, 3번에 걸친 작업을 한 번으로 좀 줄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과거에 이렇게 했던 작업을 좀 줄여져 나가는 것이 AI의 영역에서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판독이 안 된 부분들을 이렇게 렉트가 돼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저런 텍스트 자료가 있으면 이걸 또 전공자가 입력 원본과 대조하는 출력 규정을 한번 또 보고 그런 거를 이런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규정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XML 같은 경우로 만들어져서 이 XML을 가지고 국사편찬위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든 저희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희거라고 하는 작업을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까 그런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아래 한글만 있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엑셀만 있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XML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태그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태그 쓴 것은 여기에 쓴 것처럼 패러그래프라고 태그를 쓴 것은 문단으로 구축해라. 주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꺼운 써라. 이렇게 또 스타일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보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로 뽑아놓은 것과 원본 이미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대체로 99.9% 이상의 순도율을 높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대조를 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사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전환된 것은 전환된 자료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로만 생산된 자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가 디지타이징 돼서 디지털화된 것이라면 이러한 공문과 신용카드 외출 전표가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자료입니다. 종이에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디지털이 원본을 읽고 그 내용을 형식에 맞게 출력해 놓은 것이 공문과 이런 카드 전표예요. 그렇죠? 예전처럼 카드 전표를 오래되신 분은 기억날 텐데 카드를 놓고 위에 먹지 같은 걸 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가 원본인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카드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영수증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원본은 그거예요. 디지털 자체가 원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로만 만들어진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자결제인데 9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고석글 뭐 이런 하나워드 이런 게 이제 초기에 나라에서 공문을 만들던 거였고 그러던 것이 사무관리 규정이 96년에 한번 개편이 되고 99년에 개편이 되면서 매체에 의한 문서 관리의 원칙이 규정이 되고 2000년대 이후의 공문서는 디지털이 원본이고 종이로 나와 있는 것이 복본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차 사료, 2차 사료를 굳이 따지자면 1차 사료가 저장되어 있는 0과 1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이고 2차 사료가 출력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존재했던 서류철들이 지금의 이런 표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DB를 표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아시는데, 뭐 공문을 잘 쓰셨던 분들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문서를 만들었다가 이 내용이 바뀌어서 수정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다시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서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수정이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 DB에 있을 때 잘못 보면 수정 전에 것이 자료가 뽑혀가지고 이걸 사료로 만약에 인용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사실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사료를 쓸 때 어떤 식의 사료 위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자결제가 있지만 공문서, 사문서, 신용카드 기록, 전자책, 전자저널 그리고 신문, 종이신문 말고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신문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갑자기 신문사가 없어지면 그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도까지도 됩니다. 네이버나 포털에 남겨져 있는 일부를 빼고 그 신문사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론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미국의 archive.org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들을 다 수집을 해요. 시기마다, 특정 시기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 사이트들을 archive.org 거기 가서 웨이백이라는 데서 검색을 하면 뭐 99년에 나왔던 형태, 이런 형태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웹상의 모든 기록들이 디지털로만 있고, 특히 이제 메일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이 우선이기 때문에 종이책은 2차 저작물이고, 뭐 현대사 연구의 원천 대상이 되는 자료인데, 뭐 1차 사료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죠. 뭐 기록원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것도 DB에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면 그쪽에서 찾아서 전달만 해주는 것이라서, 이게 이제 아까 수정본이 있는 문서와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쪽에서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만약에 그런 공문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논문을 썼을 때 이게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근권이 없을 때 어떻게 사료를 검증을 하고 그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료의 개념은 그냥 잘 아시죠. 뭐 역사가가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목격하고 관찰하고 인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고, 역사학에서는 주로 기록을 많이 사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서술, 기록을 정리한 사료를 가지고 역사 서술과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종횡으로 비교를 해서 과거의 사상을 밝히는 일이 역사의 연구의 방법이죠. 이런 일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연결된 디지털화 자체를 정보화라고 하지만, 분산되어 있는 사료들을 하나로 조직화해서 하는 것을 정보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사료를 가지고 역사 연구를 할 때에 사료를 정비하는 것, 이 자체도 정보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정보화는 곧 디지털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이 했던 디지털화 작업으로 인해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디지털 역사 자료이고, 종이가 아닌 디지털 매체에 담긴 자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매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생각해보면 종이 이전에는 뭐 암각화라든가 이런 쐐기 문자라든가 그 서령 문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근대적 기술 발달에 의해 가지고 제지법이 나오고 또 인쇄술 발달에 의해서 그 목판 인쇄술, 활자 인쇄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지법이 종이 발달을 해서 찍어낼 수 있는 우선은 바탕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인쇄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기 이후에 역사의 서술에서 역사의 연구 단계로 넘어가는 뭐 그런 그 사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종이에 대한 그 기술적인 발달이 근대적 기술에 의해서 공장제 인쇄술, 공장제 제지법에 의해서 아주 급진전합니다. 특히 그 근대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계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사 지식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역사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매일매일 이제 신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매체가 다양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매체가 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고, 또 이런 근대적 기술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음성, 사진, 영상입니다. 이 근대의 기술이 없었으면 등장하지 않았던 사료군인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만 존재하는 것,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것, 동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기록 말고도 존재하고 근대사, 현대사에서는 아주 유용한 사료로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료들이 이제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그 디스켓, 하드, SSD 같은 것으로 저장이 돼서 여기에 보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골, 죽간, 금속과 같은 것이 종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테이프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석유 화합물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규속의 실리콘 계열의 그 매체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담기는, 역사 자료가 담기는 시대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매체와 기술의 역사학과 역사와 역사학을 그 변화시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디지털의 등장으로 인해서 역사 연구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그 과정이 대체로 그 200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하지만, 8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91년까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때에 국편에서도 전산화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1989년에 만들어서 아마 최초로, 역사 쪽에서는 최초로 이런 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6년에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 2단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오타가 났네요. 정보통신망 구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이 95년 이전에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나오기 전에는 모뎀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전화 걸어서 삐삐삐삐한 소리 나온 다음에 텍스트 정도 입력할 정도였잖아요. 그게 이제 뭐 DL인가 뭐 이런 광 케이블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도 이미지의 역사 자료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느리면 이미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지 한 장에 몇 메가를 넘어서는 몇십 메가 정도로 되는데, 그거 한 장을 이렇게 로딩 시키는 그런 기술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95년에 역사 자료의 또 획기이죠. 조선왕조실록 CD-롬이 이때 나오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때 가격이 500만 원이었어요. 부가세 치면 550만 원. 그랬다 이제 96년쯤에 저도 이때 해적판을 구했는데, 제가 뭐 듣는 바로는 연대 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해적판을 만드는 게. 그래서 해적판 원래 CD 3장짜리인데 4장을 한 장에 10,000원씩 4만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의 강점은 확대 재생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서 CD 라이터를 사서 그 4장을 계속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가만히 보시면
95년 CD롬이 나오고 96년, 97년, 98년 이때쯤에 그 역사 책들, 그 자료집들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 문화원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대구,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예천 검색해서 나온 자료들을 이제 자료집으로 쭉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저쪽 한 벽면 한 칸을 다 채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아직 반도 안 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과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으로 되고 있고 현재 그 1,58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올해 5월 기준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5년에 480만 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죠. 이런 디지털 자료를 그 정의를 내린다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제작된 문자,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 중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얘기를 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아날로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문서로만 개념으로만 따진다면 도서, 문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사료는 원본 사료의 디지털 복본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조선시대 복본 관행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디지털 자료의 특징이라면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다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졌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99.9%의 신뢰도가 높고 또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텍스트 자료 위주입니다. 텍스트 자료 위주이기 때문에 검색도 아주 효율성이 높고 이것을 활용하기가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고대사부터 있는 자료들은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딱 보죠.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만든 건데요. 이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고지도들을 검색을 하면 현재 지역에 걸리는 모든 지도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국편하고 번역원은 없고 한중현하고 규장각하고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2,000여 건의 정도를 지도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했고 올해 1,100건 정도를 고대 디지털 도서관에 있는 것 자체를 갖고 와서 추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방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규장각 해제 같은 것이 나오고 규장각 업무 서비스로 넘어가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오겠죠. 그 중에 천화도 이런 부분들도 먼저 나올 수 있고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엑셀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목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도는 이렇게 보시고 신문과 사진 자료 보면 재미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시게 되죠. 2000년에 역사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한상구 선생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 한국사 연구가 심화되고 한국사에 관련된 소비가 급격히 증대되고 인터넷 매개로 한국사 자료의 열람이 그 한국사의 범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예측이라면 예측이 거의 들어맞아서 지금 한국사 연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한국사 기반의 콘텐츠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연구만 보면 예전에 도서관 다니셨던 분도 있겠지만 도서관 다닐 때에 비해서 한 건에 340분 정도 볼 수 있는 것이 10건에 12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어서 3000분의 1 수준으로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디지털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다루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찾기 편하고 사용하기 쉽지만 좀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디지털 자료에 인해서 연구의 확대, 기존 연구 성과의 보완, 새로운 자료의 발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미국에 있는 LOC, 그러니까 의회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 지방 신문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3.1운동이 미국에 소개된 게 뉴욕타임즈 19년 3월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에 지방지에
일면 탑으로 나올 정도로 3.1운동이 알려졌어요. 이런 것들은 그 미국의 그 에로시아도 제공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없었으면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방선주 선생이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게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뭐 이 자료는 지금 USC의 그 컬렉션으로 있는 건데, 임정의 재무총장 최재형이 그 뿌린 애국금 수합위원 심표, 그러니까 이제 3.1운동 직후에 그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그 돈을 거둘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사실 임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재형은 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지만 임정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러시아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이름의 재무총장 그 심표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 국편에 있는 신문 조서에서도 이 관련된 신문했던 사항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최재형 연구를 제일 많이 하셨던 수원대에 계셨던 박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본인도 못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디지털 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국편의 한국사 연구 휘보를 보면 70년대부터 2018년까지 한 건 제가 학교 논문 쓸 때가 이때라서 이때까지만 통계를 내고 그 이후는 안 내서 그러는데, 중간에 보면은 2000년대 2005년에 그 본격적인 디지털 역사자라고 나와서 보면 그 전에 연평균 1000건 정도 쓰다가 90년대 1600건, 2000년대 2700건, 2010년대 2800건 정도로 연평균 데이터 연구 실적이 많아집니다. 뭐 이렇게 연구 실적이 많아지는 건 역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연구 관행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시는 분이 좀 있지만, 이런 디지털 자료들을 인용을 하면서 URL을 쓰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심사하면서 꺼려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거는 사실은 책을 안 보고 사이트를 봤으면서 책 봤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인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결과가 논문이나 꼭 저서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북이나 이저널 뭐 비슷한 결과이지만 디지털 연계했던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논문을 내서 이 사이트로, 그러니까 이제 구글 맵에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쭉 적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보면, 그래서 입당했을 때 몇 킬로, 양주에서 몇 킬로 정도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구글 맵 속에서 바로 알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국편에서 제공하고 있는 URL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원문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GIS 정보라고 해서 GPS 좌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논문도 논문으로 썼지만, 논문은 논문에서 끝나지만 논문 이후에 제가 추가로 발견하거나 보정해야 될 자료들은 구글 맵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논문에는 이것을 연계되는 URL은 공개를 했죠. 근데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반드시 책이나 이런 것으로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디지털 도구 활용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엑셀이나 아까 봤던 구글 맵만 가지고도 충분히 디지털화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GIS 할 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CAD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대규모의 사업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들을 GIS 정보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엑셀로 정비하고 이 정비된 자료를 구글 맵에 옮겨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용적인 도구로만 가지고도 디지털화된 역사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것까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역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료가 다 채길 때는 복사해가지고 사료 강독이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료 강독을 복사해서 하지 않고 출력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뭐 그랬을 때에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이게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이해, 자료 검색, 자료 분석, 그리고 이제 구현 이런 형태로 나아갈 때 그 개념 이해는 사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알려줘야 되고 자료 검색은 어디서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어떤 형태로 자료를 다운받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려줘야 될 겁니다. 다운받은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새로운 방법 알려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좀 단순했죠. 그냥 뿌려주고 다운받는 방법이 선생님이 주고 복사해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사료 구조에 맞춰서 이것을 가리키고 배우는 방법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봤던 그 한국국사연구휘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전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엑셀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안 나오는군요. 여기 아까 txt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파일로 해서 한국사연구휘보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자세하게는 안 하기 못하지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하면 이 형태가 이제 다운받은 게 다 이런 엑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휘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색되는 리스트들은 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1000건, 2000건이 나오는데 매번 외부로만 봐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엑셀로 받아서 보신 것처럼 URL까지 다 살아있으니까 이 URL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거는 핸드폰에 놓고도 갖고 다니면서 클릭해가면 해당하는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들도 이제 수업이나 학습에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반드시 A4로 만들어진 보고서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 블로그로도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인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로도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건데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드라마도 양적으로도 상당히 사극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디지털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료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상 누격에 불과한 연구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료 비판이다. 특히 검색을 통해서 왜곡시키는 게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5.18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 1980년 5월 18일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찾아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20일자나 23일자쯤에 되면 한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자료 역시 폭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와서 제대로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있는 자료만 갖고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면 그 사람은 데이터에 기반한, 사료에 기반한 글을 쓴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비판 없이 이제 사료 가치를 몰인정하고 그대로 받아 쓰면은 오류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독과 오용이 있습니다. 분절된 원문.
이만큼이 있는 중에 요만큼만 읽고 이게 전부인 양, 그리고 숫자와 데이터, 숫자와 빈도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통해 가지고 숫자와 빈도에 의한 것들도 그 오류를 불러오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절된 원인, 그 원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덕일 씨 같은 경우죠. 뭐 가장 유명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해놓고 노로는 공포에 휩싸였다. 14년 전 뒤집 속에 비참하게 죽은 사도세자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실록에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나왔지만 향사 정조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향사도 그 절차는 마땅히 그 아버지이지만 대부로서 제사를 해야 되고 태묘에 같이 갈 수도 없고, 어머니 해공공 씨에 대해서도 마땅히 경외에 공문을 바치는 의절이 있어야 하나 대비와 동등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차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귀계와 같은 불량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사도세자를 추승하자라고 하는 의논을 한다면 영조가 유한한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형률로서 논제를 한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덕일 씨가 쓴 거랑 정반대의 기록이 있는데, 요 앞에 요 글만 가지고 원문에서 분절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즘의 말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로도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역사가의 역할은 점차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점차 이제 설민석과 같은 사람한테 역사 전공자들이 밀려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 선생이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대중적으로 역사가는 계몽주의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역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식 소명상의 역사를 해야 된다. 뭐 전문가 역할도 있지만 공공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공공 역사라고 하는 측면은 만인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퍼블릭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디지털 역사 자체가 공공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옥스포드에서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이제 새롭게 디지털화된 시대는 하이퍼 히스토리다. 프리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 시대에서 하이퍼 히스토리로 넘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쫓겼지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대하는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료 자체도 바뀌었고, 이걸 다루는 방법도 바뀌었고, 그리고 새로운 최신 기술들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문제는 역사에서는 이 사료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바람에 뒷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훅 넘어가가지고 좀 저만 이해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